되게 안타까운 미래인데 공급 절벽이 이제 오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게 제일 두려워요. 지금도 이미 전세 금액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급량까지 꺾이게 된다. 전월세 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패닉 바잉이 왔을 때가 언제였냐? 전세가 폭등할 때 패닉 바잉이 와요. 공포에 질려서 매수를 한다.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란 거죠.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 지금이라도 못 사면 안 될 것 같다. 가장 현실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면 서울 수도권의 주요 지역에 아파트, 그것도 구축은 이제 점점점 힘들어진다 보거든요. 신축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신축 아파트 우리가 좋은 거 몰라서 안 사는 거 아니거든요. 비싸요.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비싸지면 더 비싸질 것 같다라는 게 문제인데, 지금 2025년도 상반기에 아까 얘기했던 마포구 성동구만 하더라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기회를 2025년도에 잘 잡아봐라 라고 하는데, 그래도 흔들린다 하더라도 내가 일단은 모아놓은 금액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청약을 잘 예의주시하시고요. 청약 그래도 이제 우리 로또 청약이라 하지만 청약 통장 써서 그래도 추첨 비율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 청약만 보는 건 사실 좀 미련해요. 왜냐면 청약이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분위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보는 것도 좀 방법이 옵니다. 물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점점 규제도 그렇고 이제 쉽지 않긴 한데, 여기서도 결국 정비 사업이라는 게 향후에 신축이 되는 거거든요. 신축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정비 사업이기도 해요. 근데 또 우리 여기 책에서도 나와놨지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점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사업성 있는 곳들 어떤 식으로 가려내야 되는가? 그 대지분, 용적률.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분담금. 그래서 진짜 가치가 있는 곳들 어떻게 판단해낼 수 있는지도 담아보았으니까 이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서울 재개발 비싼 거 아니에요, 재건축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조합설립 인가하는 데들이 좀 안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초보 투자자라고 하면 조합설립 인가 이후 얘기하는데, 근데 요즘 조금 2025년도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정권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또 특히 서울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인허가 리스크도 커지고 있거든요. 더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사업시행인가 난 것들 비싸잖아요 라고 하면 우리가 좋은 데서 속도도 빠른 데를 보니까 비싼 거거든요. 그래도 인서울에서도 우리가 2억 중반, 그리고 뭐 3억대, 그리고 한 5억대 이렇게만 봐도 관리 처분 인가 난데들도 갈 수도 있고 사업시행 인가 난데들도 갈 수도 있어요. 서울의 재개발 지역들 잘 찾아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닫아 놓으니까 이제 없는 거고요. 좀 잘 생각해 보고 찾아보다 보면 기회들은 열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서울의 신축 아파트의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포기하지 말고 기회를 잡아보셔라.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은 의식주 중 하나예요. 이거는 즉 필수제라는 얘기죠. 우리가 재테크 공부라는 거는 살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코인 공부, 주식 공부 당연히 해야죠. 근데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부동산은 꼭 알아둬야 돼요. 왜냐? 우리가 길거리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매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전월세가 강제되거든요. 내 삶의 주거 여건과 바로 밀접한 게 결국 부동산이다 보니까 또 부동산 공부는 전 필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공부라는 거는 그냥 천천히 그냥 그때그때 가서 이제 나중 갔다가 2026년도 가니까 막 집값이 막 올라간대, 그런 뉴스를 듣고서 매수하게 되면 실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판단을 잘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그렇고 다 똑같잖아요. 내가 좀 차분하게 분석이 된 상태에서 움직여야지 실수를 줄이는데, 남들 다 갑니다라고 할 때 막 지금이니 하고서 샀다가 알고 보니까 내가 설거지 해주고 꼭지에 물려버리고 구주대 언제 오나요 이러고 있고, 그래 버리니까 이제 투자는 맨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가죠. 비쌀 때 사서 쌀 때 팔죠. 내가 팔면 그가 팔았습니다, 내가 사게 되면 그가 샀습니다, 이런 짤이 나올 정도로 맨날 거꾸로 뭐 무슨
베팅을 해버리니까 이게 재산이 다 녹아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맨날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근로소득이 미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투자는 사실 되게 필수인데, 근데 자꾸 인플레이션 따라 녹아 없어지니까 이제 막 세상이 잘못됐다, 막 이런 식으로 세상 비관만 하게 되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거주의 안정성이 있어야 주식 투자도 코인 투자도 잘하는 거고 내 근로도 잘하는 거고, 그런 식이고 나중에 뭐 가정도 꾸릴 수 있는 거고 애도 낳을 수 있는 거고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의 안정을 사실 정부가 잘 갖춰줘야 되지만, 근데 정부의 하는 얘기들 보다 보면 이게 엉뚱한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쟁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는 오히려 지금처럼 혼란스러울 때 꾸준히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집값이 막 올라갈 때는 두려워서 지금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가서 잡아야죠. 근데 오히려 지금 차분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시장 공부도 하고 입지 공부도 하고, 우리가 살려고 했었을 때도 어떤 걸 잡느냐라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장단점들을 잘 알아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보게 되면 의외로 지방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제가 잘 모르면 서울 신축 아파트 이렇게 얘기했지만, 근데 구축이라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닌 거고 빌라에서도 수익률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눈 감고 귀 닫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미래인데 2026년도에 공급 절벽이 이제 오게 되면 사실 집값을 떠나서도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게 제일 두려워요. 지금도 이미 전세 금액들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급량까지 꺾이게 된다. 전월세 금액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진짜 패닉 바잉이 왔을 때가 언제였냐? 전세가 폭등할 때 패닉 바잉이 와요. 왜일까요? 2019년도 그때 임대차 3법이 도입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전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뭐 몇천에서 억 단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때 패닉 바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이게 용어가 너무 무서워요. 공포에 질려서 매수를 한다 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그 말은 즉슨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란 거죠. 이성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공포가 지배하는 시장. 지금이라도 못 사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가는 건데, 그러면 그런 위기의식,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많이 움직이고 실수요자들이 움직여요. 일반인들은 사실 부동산 뭔 부동산이야 라고 하지만, 근데 사실 이럴 때 사야 되는 거고, 너도 나도 다 지금 부동산 사야 돼 라고 하면 오히려 그때가 팔 때일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꾸로 보면 그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꼭지가 언젠가라는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00% 꼭지가 다 먹는다라는 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주식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듯이 부동산도 내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수익 괜찮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익절하고 이런 것들도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런 공포의 장이 오는 게 전세금이 폭등할 때입니다. 왜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와요. 전세 보증금 2억 올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동안 2년 동안 돈을 모으긴 모았는데 2억을 못 모았어. 그럼 둘 중 하나죠. 전세자금 대출 더 땡겨서라도 어떻게든 대출을 통해서 버티거나, 아니면 밀려나가거나. 그럼 밀려나갈 때 얘들 애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 아빠 왜 이사가, 나 이사 가기 싫어. 그런데 아빠가 돈이 없어서 집주인이 돈을 올려달라는데 아빠가 능력이 부족해서 쫓겨나는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냥 거기도 좋은 동네야, 거기서 좋은 친구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솔직히 주거 지역이 밀려나가게 되면 솔직히 더 좋은 동네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러면 그때 심리적인 박탈감, 우리 벼락거지라는 표현도 그때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요? 나는 멀쩡하게 막 그냥 근로소득 열심히 하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했는데 부동산을 안 샀다는 이유만으로 이럴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들하고 사회 불만이 많아지고,
이런 건데 그냥 그때 가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 집값 떨어진다라고 말하신 분들 말을 믿었더니 내가 원하는 집값은 안 빠져. 그럼 그때 가서 야, 너 돈 좀 주고 미분양 그때 잡지 말래며, 그 사람이 인생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래서 각자 도생의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2026년도 이후로는 전 전세 금액이 장난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특히 신축 전세 가격들 보게 되면 점점 더 올라갑니다. 빌라 전세 초토화됐어요. 근데 빌라 전세는 사람들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중간 사다리를 갖다 끊어버리면 다 힘들어집니다. 이제 빌라가 월세화가 역대급으로 돼요. 이제는 빌라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다라고 하거든요. 이건 서민들은 돈을 더 못 모으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앞서서 PIR 얘기도 하긴 했었지만 그 위정자들이 절대 얘기 안 하는 수치가 하나 있어요.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OECD 통계인데 OECD 통계에서 대한민국이 몇 등일까요? 압도적으로 뒤에서 1등입니다. 그냥 1, 2등 간의 격차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이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뭐 세금 뗄 거 떼고 뭐 이런 다음에 진짜 내가 쓸 수 있는 가용 소득, 여기서 주거비를 봤을 때 제일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택 시장은, 그러니까 집값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아까 제가 PIR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래도 거품이야 뭐야, 뭐 PIR 11배도 거품이야 라고 얘기하면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임대차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왜? 아무도 이걸 들어본 적이 없을걸요? 항상 대한민국은 부동산이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월세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의 월세랑은 왜 비교를 안 하세요? 일본, 뉴욕, 아니면 뭐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비싸요. 거긴 소득이 높잖아요 라고 얘기해도 소득 대비, 지금 이게 뭐예요? 통계가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잖아요. 뉴욕에서는 뭐 그런 얘기 있던데 연봉이 3억이라도 하층민에 살면 산다고? 왜냐면 주거비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일본 사람들은 뭐 주택은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주택을 매수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 아닐까요? 저도 제 아는 분 일본에서 지금 이제 근로 생활하는 분이 있는데 임대료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본인 혼자서 가 있으니까 이제 원룸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있지만, 만약에 거기서 막 3룸 가려고 하고 도쿄 23구 막 내로 들어오려 하고 여기서도 좋은 데 가려고 하면 점점점 가격이 장난 아니거든요. 오히려 대한민국 월세 가격은 엄청 싼 거죠. 왜? 전세라는 제도 덕분에. 근데 전세라는 제도가 엄청나게 공격받잖아요. 전세 때문에 갭 투자가 되고 매매 금액을 밀어 올린다. 뭐 일정 맞는 말일 수는 있어요. 근데 거꾸로 전세 제도 덕분에 임대차 가격이 정말 안정되어 있는 건데, 이런 얘기는 쏙 빼놓고서 자꾸 집값 문제다 뭐다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월세화가 계속되면 서민들은 돈 모으기 더 어려워집니다. 진짜 집은, 우리가 왜 부동산에 대해서 분노를 할까요? 그래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를 하는 거를 전 보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데 내 소득은 저기는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분노를 하는 거죠. 근데 애초에 포기를 하면 편해요. 근데 포기를 하라는 게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여러분 월세만 열심히 내고 월세 생활 하세요. 대한민국은 월세 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또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주거비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것 같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을 하게 되고 다주택자들이 사라지게 되면 전월세는 누가 공급해 주나요? 멀쩡하게 대한민국은 임대차 시장이 아주 훌륭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정치권에서 계속 흔들어 버리고, 그러면 임대차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여러분들의 주거비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 둘 중 하나죠. 임대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내 집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니면 지금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수익률이 괜찮아지는데 대한민국 월세화가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내볼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국인한테, 코쟁이들한테 월세 내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것들은 시장 경제가 맞다 하지만 부동산,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외국인한테 개방하는 거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아니 중국 자본 들어와서 유명하잖아요.
뭐 유럽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하다못해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도 화교 자본들 막 들어가 가지고 막 집값 부동산 엄청 폭등시켰다라고 하는데 한국에 화교 자본 들어와서 서울 집값 폭등시키면 서울 집 가지고 있는 저는 좋겠죠. 근데 이게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좀 막아야 된다 보는데 근데 외국 자본들이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월세 받을 준비하고 있대잖아요. 그런 거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자꾸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은 문제다, 문제다, 문제다. 다주택자 탄압하고 그러면 제가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전월세는 누가 공급하나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투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내 주거 안정성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무주택자들한테 희망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상품이 과연 임대료가 더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것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들이 좋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2025년도에는 좋은 일들, 여러분들 원하는 사항들 꼭 하나씩 이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런 얘기들을 썼을 때 좀 제가 좀 세게 말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사실 이 영상을 듣고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고요. 기분 나쁘면서 쟤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사항들을 제 말을 100% 신뢰한다라고 보기보다도 다른 사람들 내용들도 잘 한번 보면서 지금 제가 얘기했죠. 부동산 시장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상품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갈라서 한번 보게 되면 좀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 거주 안정성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깨알 홍보 하나 하자면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결국 이게 뭔가요? 1, 2년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칙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잘 여러 측면에서 담아보았으니까요. 부동산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